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증도 심하고 관절에 변형까지 생겨서 일상생활조차 어렵다고 호소하는데요.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빨리 발견해서 진단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주수병원 황민호 과장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의 암이라 불리우는 류마티스 관절염. 단순한 관절통으로 생각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황민호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어떤 병인가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관절 내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을 파괴하고 다양한 전신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절 구조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것이 관절이죠. 네. 관절인데 뼈 끝에 붙어 있는 연골과 활액막, 점액낭, 근육과 인대, 힘줄 이러한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특히 골관절염은 이러한 그 구조물들 중에서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되겠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러한 연골 끝에 활액막에 지속적인 염증을 나타내서 오는 그런 질병으로 가장 흔한 관절염들이 되겠습니다. 예.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은 생기는 원인을 뚜렷하게 알지 못하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의 유전적 소인이 취약한 그런 사람에게서 외부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과 또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서로 맞물려서 이러한 그 관절염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러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로는 감염 이외에도 흡연이나 여성 호르몬, 또 임신, 그리고 기후, 도시화, 또 생활 교육 수준, 그리고 영양 상태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이 감염이 되더라도 그 감염으로 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꾸준히 계속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다양한 면역 세포나 또 항체들을 만들어내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외부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누구나 갖고 있는 면역 체계가 어느 순간에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자가 면역 체계 이상이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을 외부의 이물질, 바이러스로 인식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우리 몸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결국 관절을 이런 염증이 침범하게 되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얼마나 흔한 병인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1%에 해당이 됩니다. 국내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00명당 21명 정도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해서 네. 더 이상 희귀한 질환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특히 남녀노소 어느 연령대에서나 다 올 수 있지만은 네. 30, 40대 특히 여성에게서 남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유전적인 어떤 질환은 아니지만 가족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다면 2배에서 3배 정도 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누구에게나 또 어느 연령대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특히 30, 40대 여성에게서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에게서 많은 이유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여성 호르몬이 주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 안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원인으로 알려진 류마티스 항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러한 류마티스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 세포들을 증가시켜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신 그리고 출산하고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신 중에 태반이 있죠. 태반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이 있고 또 체내의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임신 전반에 걸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임신을 계획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드시던 이런 약물을 복용을 중단을 하고 3개월 정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은 다른 관절염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네, 가장 흔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은 손이나 손가락에 손목 등의 작은 관절을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오게 하고 특히 이제 붓고 아픕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조조경직이라고 해서 뻣뻣하고 굳어진 그런 느낌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조조경직감이 특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심할수록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할수록 이런 조조경직감이 길어지고 오후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전신 증상으로 전신 쇠약이나 피로, 식욕부진, 미열이나 근육통, 심지어는 수면 장애까지 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 하면은 이 조조 경직감이 자주 나타날 텐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나요? 대개 증상을 느끼는 정도와 지속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더 심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한 반면에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은 비교적 경한 편입니다.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네. 먼저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휴식을 통한 신체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고 또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물리 운동 치료 방법과 같은 재활 치료 방법을 병행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관절의 변형이나 기능 제한이 올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치료의 방법은 약물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과 또 관절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러한 면역을 조절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약물 치료할 때 투입하잖아요. 네네. 근데 또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꺼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스테로이드제를 쓰는 게 문제가 되진 않나요? 네, 저도 외래에서 이게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네. 사실은 스테로이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이런 치료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따라서 치료에 있어서 양날의 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의 활성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하게 되죠. 네. 그럴 경우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매우 유용한 치료 방법이 바로 스테로이드제라는 약물인데요. 반면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백내장, 네. 이런 위궤양 등의 다양한 전신적인 부작용 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그 스테로이드제 사용에 있어서 용량 조절이나 또 치료의 기간 등을 네.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외에도 약물 치료로서 단순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등을 사용하게 되고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약물 치료의 방법은 면역을 조절하는 이러한 항류마티스제와
또 생물학적 제재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생물학적 제재의 사용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제재는 자가 면역과 염증의 진행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그러한 표적 치료제라고 알 수 있어서 네. 근본적인 원인 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적 치료 약물이 됩니다. 예,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약물로 치료한다고 해서 꼭 스테로이드를 쓰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약물을 얼마 동안이나 복용을 해야 되는 건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물은 평생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 면역 체계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면역 체계는 근데 우리 몸에 살아있는 한은 하나의 생명 현상으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네. 면역 체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상은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의 부작용 이게 염려되시죠? 네. 약물의 부작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또 약물 효과 대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내과 전문의 황민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한쪽으로 무거운 가방을 메거나 삐뚤어진 자세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다 허리 휜다 이렇게 걱정 어린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척추가 휜 청소년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번에는 열린병원 배영렬 과장과 함께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척추 측만증.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다른 허리 질환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요. 척추 측만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배영렬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척추 측만증이란 뭔가요?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는 앞에서 보았을 때 척추가 옆으로 휘었을 경우를 우리가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구조성 측만증을 보면 척추가 앞에서만 흰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고 또 위에서 봤을 때 틀어져 있고 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3차원적인 변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앞에서만 본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척추 측만증의 각도를 쟀을 때 10도 이상인 경우 우리가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고요. 그럴 경우 전 인구의 1에서 3% 정도가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휜 각도가 10도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겉보기에도 표가 날 것 같은데요? 예, 척추 측만증이 있을 경우에 어깨의 높이가 다르고 또 가슴이 튀어나오거나 네. 등이 튀어나오고 또 허리선이 틀어지기도 하고 골반이 비틀어지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요통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 쉽게 측만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난 후에 뒤에서 관찰했을 때 등의 균형이 안 맞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료를 받아봐야 되겠죠. 네. 지금 증상을 들어보니까 저도 척추 측만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발생 원인으로 봐서는 자세가 꼭 원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척추 측만증을 보면은 디스크가 있거나 자세가 불량하거나 또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척추 측만증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척추 측만증을 우리가 기능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네. 기능성인 경우에는 그 원인만 제거해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척추 측만증은 구조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구조성은 척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측만증을 가만히 방치할 경우에는 측만증이 휘어진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기 진단을 하고 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대부분의 척추 측만증이 구조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선천적으로 그냥 그렇게 태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고요. 예.
구조성 척추 측만증의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 선천성인 경우, 예. 또 신경 근육성인 경우, 네. 또 특발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특발성이라는 거는 원인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특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특발성이 우리 척추 측만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주로 특발성에 대해서,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척추 측만증이 있으면은 보통 요통이 있는 편인가요? 요통은 척추 측만증이 있을 때 흔한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네. 그렇지만 요통이 항상 측만증과 동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요통이라는 것 자체가 뭐 누구나 물어보면 허리 아픈 분들 다 있잖아요. 예, 그렇긴 그런 하죠. 분들이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 때문에 요통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례로 측만증 휘어짐 정도가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통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조금만 휘었는데도 많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통과 척추 측만증이 꼭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허리가 많이 휘었는데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치료를 결정할 때 통증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치 않은 경우를 나누는데 예.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인구의 1에서 3%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다행히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건강과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면은 엑스레이상에서 보면은 허리가 많이 휘어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허리 휜 거 말고는 다른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에서는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료의 유무가 통증에 있는 건 아니네요. 예. 그럼 어떤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 거죠?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을 때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척추 전문 정형외과 의사나 척추 전문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진료를 받고 네. 척추 엑스레이를 촬영한 후에 상담을 받는데요. 네. 진행이 잘 되는 얘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최고 성장기가 되기 전에 10도 이상의 측만증이 있을 경우, 또 성장기에 발견된 20도 이상의 측만증이 있을 경우, 그리고 성장이 종료되기 전에 30도 이상의 측만증이 있을 경우, 그리고 모든 나이에서 50도 이상의 측만증이 있을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측만증의 치료를 하는 그 목적은 각도가 좀 적을 때에는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 네. 그리고 각도가 좀 큰 경우에는 변형을 교정하고 그 변형을 유지시켜서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네. 그럼 많이 진행될 때까지 치료를 못 받았다고 칠게요. 뭐 통증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럼 많이 진행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뭔가요? 척추가 주로 가슴하고 폐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한다는 네,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치료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네.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방법과 예. 또 보조기 착용하는 방법, 네. 수술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휘어진 각도를 측정한 다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운동요법은 보통 측만증에 동반된 허리 통증이 있거나 또 척추가 앞뒤로 많이 휘었을 경우, 또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어서 증상이 발생할 경우, 그럴 때 보조적인 치료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하고 같이 보조적으로 쓰는 거지 주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주기적인 관찰, 뭐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그냥 꾸준한 모니터링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기 환자에서 20도 미만으로 휘었을 경우나 또 성장이 종료된 환자에서 네. 50도 미만으로 휘었을 경우에 다른 특별한 치료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찍으면서 관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장기에서 보통 20도 미만으로 휜 경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네. 그리고 20도 이상으로 휜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인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사춘기 때 네. 키가 막 크는 시기에는 네. 꼭 오셔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키가 갑자기 크면서
측만증이 확 나빠지면 치료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해야 될 걸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보조기로 막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치료 방법인 보조기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조기는 다음 그림과 같은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보조기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네. 중간 정도의 측만증이 있을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25도에서 40도 정도 휘어졌을 경우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조기를 착용하는 경우가 최고 성장기,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 발생한 20도에서 29도 정도의 측만증이 있을 경우에 보조기를 착용하고요. 또 성장기에서는 이제 25도에서 40도 정도일 경우에 네. 보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적절한 치료 시기 때 보조기를 착용하면 휘었던 척추가 다시 펴지는 건가요? 보조기를 착용한다고 해서 척추가 펴지지는 않고요. 보조기의 가장 큰 목적은 진행을 방지하는 겁니다. 보조기를 차고 나서 그 당시에는 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보조기를 떼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조기 치료의 성공은 보조기를 풀었을 때 보조기 착용하기 전에 각도 정도로만 유지되면은 그거는 성공했다고 우리가 판정을 하고요. 네. 보조기는 하루 종일 차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긴 한데 장시간 착용하는 것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꼭 장시간 착용하도록 저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기 떼는 시기는 이제 성장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이게 떼게 됩니다. 네. 보통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척추 측만증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자세 때문에 척추 측만증이 발생된다는 거, 그거는 정말 틀린 얘기고요. 예. 보통 이제 측만증이 있기 때문에 자세가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우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가방을 메거나 가방을 삐뚤게 메면은 척추 측만증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틀린 말이고요. 그거는 이제 보통 삐뚤게 매게 되면 일시적으로 척추 측만증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기능성 측만증이라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배영렬 과장과 함께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산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등산은 하체와 허리의 근력을 단련시키고 심폐 기능도 강화시켜주며 각종 성인병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산행을 할 때 흥을 돋우기 위해서 술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등산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면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체내에는 피로물질이 더 쌓이게 돼서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등산 중에 음주는 금물입니다. 산을 즐기는 데만 만족을 해야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